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 것 같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제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은 후 집안은 너무도 고요했고 남편과 저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장례식 날의 풍경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생각보다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적었습니다. 문상객이라곤 며느리 쪽에서 온 2사람뿐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아이가 회사에서 평판도 좋다더니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슬픔에 젖어 있던 저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얘야, 너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은 다 연락했니? 며느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예, 연락했어요. 근데 다들 바쁘다고 못 온대요. 뭐 올 사람만 온 거겠죠. 그 무심한 말투에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의 마지막 길인데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제 눈에 보인 며느리의 태도는 너무 담담하고 차가웠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는 느닷없이 아들이 몰던 자동차를 처분해 버렸습니다. 운전도 못하는데 차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생활비가 급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뭔가 쿡 하고 찔러오는 통증이 일었습니다. 아직 아들의 옷도 정리하지 못했는데 아들이 쓰던 차를 그렇게 단번에 팔아버리다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집 팔 거예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빚도 많아요. 차라리 팔고 친정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모아온 돈으로 아들 부부 잘 살라고 마련해 준 33평 아파트였습니다. 그 집을 팔아버리겠다는 말은 곧 아들의 흔적을 지워버리겠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 집은 내 남편이랑 살라고 우리가 사준 거야. 내가 그렇게 쉽게 팔겠다는 게 말이 되니?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받아쳤습니다. 저도 공동명의자예요. 남편 없는데 혼자 그 집에서 살라고요. 저도 인생이 있어요. 제 결정이에요. 그 순간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들을 위해 사준 집이었는데 이제는 아들 없는 며느리의 재산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터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은행과 카드사에서 빗발치듯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면서 집값이 오른 걸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고 집 안 인테리어, 며느리 성형수술, 명품 쇼핑, 새 차 할부까지 온갖 곳에 돈을 쓴 것이었습니다. 빚은 무려 1억이 넘었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갚아주자. 얘 혼자선 도저히 감당 못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됩니까? 아들이 없는 지금 저 빚까지 우리가 짊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남편은 대답을 못하고 눈만 감았습니다. 결국 저는 며느리에게 조의금과 자동차 판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저희를 고소했습니다. 시부모가 며느리를 방치하고 부모 책임도 다하지 않았으며 집을 빼앗으려 한다. 고소장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세상에, 아들을 잃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칼을 들이댈 수 있단 말입니까? 남편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냥 두자. 진흙탕 싸움 하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참담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문제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나 남편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나면 죽은 아들의 상속 지분이 며느리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는 한 대습 상속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 문제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우리 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신문만 들여다보다가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했고 저는 밤마다 아들 생각에 멍하니 있다 울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애틋함보다는 날 선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집 말이에요. 그냥 팔게요. 지금 시세가 괜찮을 때 정리하는 게 나아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왜 팔아? 우리가 아들 잘 살라고 마련해준 집인데 그렇게 함부로 정리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 며느리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빚도 많고 생활비도 빠듯해요. 집 팔아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팔아버린다니 제겐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자 부모의 마음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한테 시간을 좀 줘라. 아들을 떠나보낸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렇게 다 정리하려드니. 그러자 며느리는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저한텐 시간이 없어요. 매달 대출이자 갚느라 허덕이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요? 저는 현실을 살아야 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마치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곁에서 웃고 있던 그 여자가 맞는지조차 모르겠더군요. 며칠 뒤 다시 은행과 카드사에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목소리마다 똑같은 요구였습니다. 빚을 갚으셔야 합니다. 보증 서신 게 맞습니까? 연체가 되면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며느리의 빚까지 떠안아야 한다니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말없이 담배만 태우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우리가 다 책임질 순 없어. 내가 받은 조의금이랑 차 판 돈이라도 내놔라. 그건 아들을 위해 온 돈이고 최소한 빚 갚는 데 써야 하지 않겠니? 그때 며느리는 얼굴빛을 바꾸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왜 제가 그래야 하죠? 그 돈은 저한테 필요한 돈이에요. 남편 없는 제가 살아가려면 그 돈이라도 있어야 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돈은 아들을 위해 준 거야. 내가 마음대로 써선 안 되지.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며느리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저도 아내였어요. 그럼 제 몫도 있는 거잖아요. 제 권리예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두자.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참담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말은 이해했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모든 게 며느리 뜻대로 흘러가 버릴 게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집을 팔아버리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아들의 집은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에선 또 다른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저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죽은 아들의 상속 지분이 며느리에게 넘어간다는 사실. 며느리가 재혼하지 않는 이상 대습상속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밤마다 괴롭혔습니다. 저는 깊은 밤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에게 우리 재산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 그런데 법은 저 아이 편이겠지.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며느리가 집을 팔아 자취를 감춘 뒤 집안은 그야말로 공허함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무겁게 입을 다물었고 저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저를 괴롭힌 것은 며느리에 대한 끝나지 않은 의문과 분노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어린 며느리가 세상에 혼자 남아 불안해서 저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가 보여준 행동은 슬픔보다는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아들의 흔적을 지우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재산 문제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 아들 친구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장례식 때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는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분명 연락했다고 했는데. 친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희 중 아무도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아들의 친구들이 장례식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사실을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했지만 곧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 자리가 초라해 보일수록 며느리가 외로운 미망인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 길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내가 친구들에게 연락을 안 했다는 게 사실이냐?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예요? 장례식이 축제도 아니고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치르는 게 낫잖아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태도를 보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결혼하기 전 이미 빚 문제로 친정집과 갈등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원래 살던 월세집도 며느리가 모아둔 돈으로 겨우 유지했다는 것이었고 아들과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부터는 아들을 돈줄처럼 여겼다는 소문도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국 아들은 이용당한 것이었나? 사랑한다고 붙잡던 말들은 다 거짓이었나? 생각하면 할수록 속이 뒤틀렸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집만 사주면 얘들이 든든하게 뿌리 내릴 줄 알았지. 결국 우리가 길러준 건 빚만 잔뜩 떠안은 며느리였구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지금은 며느리가 사라졌지만 앞으로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면 죽은 아들의 상속 지분은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넘어갑니다. 재혼하지 않는 한 대습상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재산을 주장할 권리가 며느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며느리를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우리 재산까지 저 아이 손에 넘어가는 꼴은 볼 수 없습니다. 남편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무너진 제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며느리와의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는 어느새 차가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더는 뺏기지 않겠다. 며느리가 집을 팔고 자취를 감춘 뒤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겉보기에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태풍이 지나간 듯 쓰러진 나무와 뒤엉킨 잔해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등기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내용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꽉 막혀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편지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게 왔구먼. 그제야 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아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우리 가슴에 못을 박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상속까지 주장한다니. 남편은 담담히 대꾸했습니다. 법적으로 며느리도 상속권자니까. 우리 아들 몫을 대신 주장하는 거지. 저는 두 손을 부르르 떨며 외쳤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한테 남은 게 그거 하나뿐인데. 아들을 떠나보내고 남은 집이며 재산은 다 며느리 손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눈 뜨고 그런 꼴을 봐야 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부모라고 매달리더니 이제 와서는 적처럼 덤벼드는구나. 저 애는 처음부터 우리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만 한 거야. 남편은 말없이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법 체계상 며느리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특히 재혼하지 않았다면 대습 상속권도 유지됩니다. 시부모님 재산 일부가 나중에 며느리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증여나 유언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측에서 소송으로 문제를 키우면 긴 싸움이 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너무도 차갑게 들렸습니다. 법은 저 아이 편이구나. 법은 부모의 눈물 따윈 안중에도 없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나도 끝까지 가보겠다. 내가 돈으로만 따지자면 나도 내 피눈물로 맞서겠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오랜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내가 피땀 흘려번 돈
내가 살던 집, 내 흔적 엄마가 다 빼앗기지 않도록 할게.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싸움은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진짜 전쟁이 법정 위에서 펼쳐질 테니까요.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법원 앞에서 만난 그녀는 검은 정장을 고추 세워 입고 얼굴에는 고통과 억울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듯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저를 외면하고 도리어 집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철저히 설득하기 위해 미리 연습한 듯한 목소리였지요. 판사와 배석한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게 다 거짓인데, 저애가 우리 아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얼마나 받아냈는데, 자동차 성형 명품. 다 그 아이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 하지만 재판장은 차갑게 절차를 진행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울먹이며 진실을 외쳐도 법정의 공기는 며느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는 치밀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남편이 주도해 결정했고 빚 역시 남편이 감당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늘 검소하게 살던 애였습니다. 저 빚은 전부 며느리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법정 안은 술렁였고 판사는 경고를 주며 저를 앉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는 곁눈질로 저를 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표정은 재판에서 보인 억울한 미망인의 얼굴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건 자신이 원하는 걸 반드시 빼앗겠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며느리의 또 다른 속셈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레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님이 요즘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몰라요. 친정으로 갔다고만 들었지.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다른 남자와 함께 지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재혼은 안 했지만 사실상 동거 중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아직 재혼도 하지 않았으니 상속권은 유지한 채로 다른 남자와 산다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피 같은 재산으로 아들을 떠올릴 때마다 피눈물이 나는 제 앞에서 며느리는 뻔뻔하게 새 삶을 누리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끝까지 가보자. 내가 아무리 거짓을 꾸며도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다. 남편은 여전히 침묵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 역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든 세상 앞에서든 진흙탕이라 해도 발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재판은 길어졌습니다. 며느리 측은 끊임없이 자료를 내밀며 자신이 희생자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순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시댁은 저를 외면했고 생활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빚을 떠안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 말을 받아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고인의 재산을 정당하게 상속받아야 합니다. 게다가 시부모님께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대습 상속권 또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재산까지?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아들 것도 모자라 우리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가져가려는 거예요? 재판장은 또다시 저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그 얄미운 미소를 짓는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 거 다 내 거야. 어차피 법은 내 편이잖아. 며칠 뒤 며느리는 저희에게 합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 전액 중 일부를 시부모 몫으로 나누되 시부모 재산의 일정 부분에 대해 상속을 미리 인정해 줄 것, 생활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을 별도로 지급할 것. 읽는 순간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 애가 미쳤나? 우리 아들 장례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조건을 내밀어? 남편은 씁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결국 속셈이었구먼. 처음부터 우리 집안을 돈줄로 본 거야. 아들은 그저 수단이었을 뿐이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열심히 살게. 나중에 꼭 효도할게. 결혼 전 늘 제게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며느리는 서슴없이 돈으로 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마주한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한 번만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기는 했니? 아니면 돈과 집만 보고 들어온 거니? 그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밥 먹고 살 궁리가 먼저예요. 사랑이 밥 먹여줘요.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했으면 애초에 집을 사주지 말았어야죠. 그 말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2번 죽이는구나. 살아서도 이용하고 죽어서도 이용하는구나.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내가 끝까지 나오겠다 하면 나도 끝까지 버틸 거다. 우리 아들 이름으로 된 모든 것, 우리 재산 쉽게 넘겨주지 않을 거야. 내가 아무리 날 짓밟아도 나는 내 아들을 지켜낼 거다. 제 마음은 피눈물이 되어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깊은 골짜기로 끌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싸움은 이제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한 아들의 명예와 시어머니로서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는 싸움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재판이 이어지던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다가 우연히 서랍 속에 놓여있던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들이 생전에 남겨둔 통장 거래 내역과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힘들어. 유정이가 자꾸 대출을 받아달라고 졸라. 나는 겁나서 못하겠다 했는데
그래도 매일 울고 징징대니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이게 맞는 걸까?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 결국 우리 아들은 끝까지 그 애한테 끌려다녔던 거구나.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 아들의 월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며느리 통장으로 바로 넘어갔고 그 돈은 다시 카드값이나 쇼핑몰 결제로 흘러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내역 역시 아들 명의였지만 사용처는 전부 며느리와 관련된 지출이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탕진한 게 아니라 며느리의 강요와 욕심 때문에 휘말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말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들고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꼼꼼히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면 승산 있습니다. 고인이 빚을 떠안은 구조와 책임 소재를 뒤집을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 며느리 측이 주장하는 남편 주도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내 억울함 풀어줄게. 내가 결코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거야. 며칠 뒤 재판장에서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억울한 척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판사님, 이게 제 아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와 통장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아들은 늘 힘들어하면서도 며느리의 요구에 끌려다녔습니다. 빚은 며느리의 과소비와 집착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제 아들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법정 안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반박할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내가 아무리 거짓을 쌓아 올려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그날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오랜만에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었습니다. 아직 길은 멀고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편으로 서준 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나 억울했어. 이제야 알아줬구나. 마치 아들이 제 곁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재판이 다시 열리던 날 저는 결연한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모든 걸 끝내겠다는 각오였습니다. 판사 앞에 앉은 며느리는 여전히 눈가를 붉히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한 푼 준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모든 빚을 저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남편이 주도적으로 빚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한 필연적 지출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판사님, 이건 제 아들이 남긴 기록입니다. 저는 통장 내역과 아들의 메모를 제출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강요에 못 이겨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매일 울고 징징거려서 어쩔 수 없다고 썼습니다. 사용처를 보십시오. 성형, 명품, 쇼핑, 카드 돌려막기 어디가 가정을 위한 필연입니까? 재판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해 반박할 수 있습니까?
며느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외쳤습니다. 그래요, 제가 돈 좀 썼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내가 쓰면 안 돼요. 내가 그 돈 안 쓰면 누구 쓰라고요? 그 순간 방청석에서 헉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내가 쓴 게 다 빚이었다. 결국 우리 아들 목숨까지 갉아먹은 게 내 욕심이었다고. 재판장은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점점 흔들렸고 변호사조차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최종 진술에서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재산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미 제 아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이름에 억울한 누명만은 씌우지 말아 주십시오. 며느리는 끝내 그 아이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돈과 집을 원했을 뿐입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제 아들의 명예를 지키고 싶습니다. 법정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제 말에 귀 기울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재판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다음 기일에 선고된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판은 기울었다. 진실은 드러났다. 이제 며느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법정에서 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건 아들을 잃은 상실감이었고 가벼운 건 드디어 그 아이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열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판결문이 내려지던 날 저는 재판정의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오직 한 가지 바람뿐이었습니다. 부디 아들의 억울함만은 풀어주십시오. 판사는 잠시 눈을 감더니 천천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며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고인의 과도한 채무는 피고의 소비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한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무책임한 남편이 아니었다는 것, 그저 며느리의 욕심 때문에 휘말렸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에요. 시부모님이 날 싫어해서 꾸며낸 거라고요.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공허한 메아리처럼 법정안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변호사조차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며느리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집도 차도 유품도 이미 그녀 손에서 사라졌기에 찾아갈 곳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 남자와 함께 외국으로 갔다더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판결은 제게 위로가 되었지만 남은 문제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시부모인 우리 부부의 재산 문제였습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죽은 아들의 몫이 며느리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혼을 하지 않는 한 대습상속이라는 이름으로 그녀가 우리 피땀 어린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사실.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그 아이가 우리 재산을 움켜쥔다면, 아들을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또다시 웃는다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짙은 구름 사이로 빛 한 줄기가 새어 나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아들이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나 억울하지 않아. 근데 엄마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너는 놓아줄게. 하지만 엄마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 며느리에게 우리의 몫까지 내줄 순 없어. 방법을 찾아야겠지.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에게 대습상속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그냥 내려놓아야 하는 걸까요? 댓글로 꼭 의견을 남겨주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